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때 독립국가였던 일본 안의 다른 일본 오키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 오키나와 섬은 동중국해 태평양 사이에 위치해 있는 오키나와현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오키나와현의 인구 약 135만 명 중 약 120만 명이 오키나와 섬에 집중되어 있죠. 일본에서 유일하게 아열대 지역으로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자랑하기 때문에 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파파야, 멜론, 망고, 사탕수수 등도 재배되는 지역이죠. 4월부터 10월 하순까지 는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형색색의 열대어와 아름다운 산호초도 볼 수 있고요.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키나와 섬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보여진 오키나와 섬에 사실은 슬픈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전혀 다르죠. 원래는 류큐 왕국이란 독립국이었다가 1879년에 들어서야 일본에 합병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오키나와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만큼 오키나와는 역사도 정신도 일본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꽤 긴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하죠. 오키나와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석기 시대의 일입니다. 1967년 약 2만 년 전 류큐 제도에 살던 옛 인류의 유골이 발견되었죠. 이때도 일본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키나와에 대한 상세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후반부터이죠. 12세기경 오키나와 섬 각 지역에는 아지라 불리는 호족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각지에 대규모 성을 쌓고 세력권을 형성했는데 서로 세력을 다투다가 나중에는 점점 지역을 중심으로 호족 연합체를 형성하죠. 14세기 초 오키나와는 난잔, 추잔, 호쿠잔 이렇게 3대 세력이 기세를 다투었습니다. 이 시기를 산잔 시대라고 말하죠. 추잔국이 이 중에서 가장 강력했고요. 1406년 추잔국의 권력자 하시는 국왕 분해이의 폭정을 명분으로 세워 사토 왕조를 멸망시키고 추잔국의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쿠데타죠. 하시는 아버지 시쇼를 새로운 추잔 왕으로 받들고 1416년 호쿠잔국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1421년에는 아버지 시쇼왕이 서거하자 하시는 이듬해인 1422년 직접 추잔 왕으로 즉위하죠. 그 후 7년 뒤인 1429년 추잔국은 난장국에게 전쟁을 일으켜 난장국왕 다루미를 잡아 죽이고 난장국까지 멸망시킵니다. 이로써 하시는 삼국을 통일하고 류큐 열도에 처음으로 통일 국가를 수립하게 되죠. 이듬해인 1430년 하시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고 명예의 선덕제는 하시에게 쇼라는 왕성과 함께 류큐라는 국호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추장국은 류큐국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죠. 류큐 왕국은 일본, 조선, 중국과 대만 등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밀접한 무역을 통해 번성했습니다. 일본과 무역을 했다 확실히 일본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류큐는 동아시아 해상왕국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는 류큐 역사에서 대교역의 황금시대로 기억되죠. 당시 류큐 무역선은 일본의 사카이, 하카다, 조선의 부산, 중국의 푸저우, 광둥,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류큐 왕국의 무역 활동은 중국의 해금 정책이 등장하며 순환을 겪게 되죠. 당시 명나라는 외국의 약탈적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바다로 진출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때 류큐 왕국에게도 조공 이외의 무역을 금지한 겁니다. 그 결과 16세기 이후 류큐의 무역은 급감하게 되죠. 엎침대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일본에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1587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위해 1591년 류큐 왕국에게 7,500명이 10개월간 먹을 군량미 12,050석과 황금 8,000냥을 상납하라고 요구하죠. 류큐 왕은 이를 받아들이긴커녕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일본은 3,000명의 병력과 선박 80척을 동원해 류큐 왕국을 침략하죠. 류큐 왕국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류큐 왕국은 통일 후 180년간 한 번도 전쟁이 없었고 국왕의 군대는 숫자도 전투력도 모두 열세였거든요. 반면 일본의 군대는 피비린내 나는 전국시대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강군이 되어 있었죠. 그렇다고 일본으로 편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류큐는 일본의 복종을 서약하고 270년간 중국과 일본에 조공하는 이중 속국이 되었죠. 포르투갈 무역선이 동아시아에 출몰하면서 류큐는 해상 왕국으로서의 지위도 있게 되었고요. 오키나와 그러니까 류큐 입장에서는 일본은 나쁜 놈이었고 중국 쪽은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류큐가 청나라에 조공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청나라는 류큐를 정치적으로 지배
지배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수탈하지도 않았거든요. 조공품을 보내면 매번 몇 배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사은품을 내려주었죠. 일종의 물물교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치적으로 류큐를 지배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탈했죠. 조공 무역의 관리권을 빼앗았고 류큐 왕실이 중국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걷는 영공미 가운데 30%를 일본이 갈취해갔습니다. 류큐에서 설탕이 재배되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매수하는 시기였죠. 사실상의 속국이었습니다. 중국 쪽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아닌 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오키나와를 지배하다시피 했죠. 이때의 만행들은 아직까지도 오키나와의 사람들이 일본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19세기에 들어서 류큐에는 서양배들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군함, 상선대, 포경선이 대부분이었죠. 1844년에는 프랑스 군함이 류큐에 접근해 화친과 통상 기독교 포교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1854년에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의 흑선함대를 이끌고 와서 막부의 통상 협상을 요구하며 오키나와의 나아항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막부는 류큐는 멀리 떨어진 독립국가로서 일본은 나아항의 개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상 속국이자 지배국이었기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뒤에서 몰래 지시해 류큐에게 미국과 하친 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막부가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중국에게 류큐가 자신들의 속령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죠. 결국 류큐는 미국과 별도로 미류큐 하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착취와 횡포에 시달리던 류큐는 1872년 제국주의 시대의 바람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일본 정부는 류큐 국왕을 축하 사절단이란 명목으로 도쿄로 불러들인 뒤 류큐 국왕을 일본 귀족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칙서를 내리고 류큐를 일본 외무성 관할하에 둔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제 공식적인 우리 식민지야 라는 말이었죠. 류큐 국왕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3명의 밀사를 청나라에 보내 원조를 요청했죠. 하지만 청나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당시 청나라 실세였던 리훈장은 몇 개의 섬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며 류큐를 외면했죠. 믿었던 청나라까지 뒤통수를 때리자 류큐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청나라에 밀사를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일본은 괘씸함에 류큐를 완전히 지배하기로 결심하죠. 그 결과 1879년 3월 27일 일본 정부는 500명의 병력을 류큐로 보내 슈리성을 무력 점령하고 4월 4일에는 류큐 번을 폐지하고 오키나와현을 둔다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류큐의 마지막 왕이 된 쇼타이를 폐위시키고 도쿄를 압송해 유폐시키죠. 이를 류큐 처분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류큐 왕국은 오키나와가 되어 역사에만 기록된 국가가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인류 최대의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죠.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11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전후 질서를 구상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였습니다. 이때 합의된 내용을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죠. 카이로 선언에서 만주와 대만의 중국 반환 문제와 조선 독립 문제는 명시되어 있었지만 오키나와 문제는 제외되었습니다. 오키나와는 말 그대로 외딴 섬이 되었죠. 일본 입장에서는 오키나와를 지배했다고 표현했으나 사실상 문화도 생활도 차이가 심한 다른 국가였거든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듯이 마찬가지로 오키나와도 식민지였죠. 식민지였기에 한국과 같이 반환되거나 다른 나라에 속해야 했는데 한국은 같은 식민지 처지로 안 되고 일본은 당연히 안 되고 남은 건 중국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류큐를 중국에게 주겠다고 장제스에게 제의했지만 장제스는 시큰둥해했죠. 이틀 뒤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루즈벨트는 류큐를 다시 거론하며 타이완에서 규슈까지 서태평양을 가르는 류큐는 중국의 안보 방파제이다. 중국이 타이완만 가져가고 류큐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타이완은 물론 중국 본토의 안보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더구나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에게 류큐를 줄 수는 없다. 나는 류큐를 타이완과 펑우 열도와 함께 중국이 관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지만 이때마저 장제스는 류큐를 마다했습니다. 당시 장제스는 만주와 타이완만 신경 쓰기도 했고 무엇보다 장제스에게 중요했던 것은 중국 공산당을 괴멸시키는 것이었거든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던 1945년 4월 1일 태평양 전쟁에서의 마지막 상륙전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집니다. 3개월 남짓한 전투 기간 동안 전사자만 20만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치열했죠. 동시에 일본군 투항자가 가장 많이 나온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주민들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오키나와 땅에서 전쟁을 하다니 어이가 없었죠. 우리로 치자면 일본을 공격한다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때 오키나와 주민들이 겪은 참상은 상상을 초월하죠. 주민들은 강제로 전투에 투입되고 노동에 혹사당하거나 일본군의 총알바지로 이용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키나와 주민들은 오히려 미군에게 협조하기 시작했죠. 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많은 물자를 주었고 안전까지 보장해 주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전선에 보급품을 보급하는 일을 자원의
미군에서 할 정도였죠. 이를 해주면 미군은 보수와 잠자리 먹을 것을 더 제공해 주었고요. 당연히 일본은 빡쳤습니다.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집단 자결령이죠. 수많은 민간인이 군의 강압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결을 하지 않고 버티는 주민에게는 군대가 수류탄을 던져 죽였습니다. 일본은 미군 포로가 되면 여자들은 능멸을 당하고 남자들은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한다. 살아서 포로의 굴욕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세뇌까지 시켰죠. 결과적으로 미군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고민이 많아졌죠. 작은 섬인 오키나와 전투에서 1만 명이 넘는 군인이 전사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 상륙까지 해버리면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질 게 뻔했거든요. 결국 미국은 원자 폭탄 사용을 결심합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었죠. 전쟁은 막을 내리고 오키나와는 미군의 통치령이 됩니다. 이후 오키나와는 27년간 미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계속되었죠. 미군은 오키나와 섬 전체를 미군의 군용지로 사용하면서 섬 주민 전체를 수용소에 가두었거든요. 덕분에 좋든 싫든 오키나와는 미국 문화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오키나와는 류큐, 일본 그리고 미국 문화가 뒤섞인 이국적인 섬이 되었죠. 오키나와가 다시 일본으로 반환된 것은 1972년입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베트남전에 사용한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적자를 겪고 있었는데 그 무렵 일본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으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시대가 시작되기 전 일본 경제의 황금기입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전쟁 비용을 일본에 전가하기 위해 류큐를 일본에 반환하는 내용을 발표했죠. 한마디로 팔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1972년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대 광대한 해역이 일본에게 통째로 넘어가죠. 역사가 역사인 만큼 현재 일본의 다른 지역과 달리 오키나와는 자민당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무소속이나 야당 인사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도 꽤 많죠. 일본 본토 정부에서 오키나와를 차별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주민들은 자신들을 일본인이라고 하지 않고 류큐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죠. 한때 독립국가였던 일본의 오키나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